저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두 차례의 근무를 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거기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당시에는 제가 주 이스라엘 대사관의 공사 참사관, 그리고 주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양쪽 일을 다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2008년까지 본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이스라엘 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한 번도 갈 기회가 어렵다는데 저는 2번 갔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나라의 대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했었고, 오늘도 제가 2차례에 걸쳐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바를 여러 원로 목사님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국이 함께 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냐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주후 73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서부터 국외로 추방당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떠돌이 살이를 했습니다. 급기야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이라는 대사건을 맞게 되고, 그러므로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당시에 600만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전 민족의 약 한 40%의 인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든 가정에서 다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가족들이 지금도 서로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민족적인 운명에 처했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2000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서로 생각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린 마지막 결론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만 되고, 그래서 이러한 희생을 당했다. 해결책은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옛날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 목표가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과제인데 그게 쉽사리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2000년 동안 그 땅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 땅에는 다른 민족,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다 정착을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자손손만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디에 그럼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땅도, 저기 중남미의 어느 땅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 나라 정부로부터 그냥 무상으로 부려받느냐, 또는 우리가 사야 되느냐 등등의 얘기가 쭉 나오다가 결국에는 결론이 우리 조상의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렇게 해서 이민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분들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열강들이 개입이 되었고, 마침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무렵에 영국의 관할로 되어 있던 이 지역이, 영국이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게 됩니다. 1947년 유엔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다면 이 땅을 두 개로 나누어서 현재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대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남겨두고, 그나마 인구가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으로 해서 두 개를 분리해서 나라를 세워주자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1947년 유엔에서 결의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열강들은 다 각자 이해가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세계 정치의 중심은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분리된 국가로 성립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당시에 미국 국무성에서 유엔 대표부에 있는 자기들 대표단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책의 방향이 대체로 그 안에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결의안이 어떤 형태로든 채택이 된다 할지라도 미국이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새로 탄생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은 그야말로 불을 보듯 명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한 힘이 되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찬성 쪽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제이콥이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같이 참전을 하고 그 부대에서 같이 생활한 동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군대에서 같이 잘 지내고 군대에서 또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PX, 그걸 두 사람이 또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 상당히 성공을 거두어서 군대에서 제법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미주리, 미국의 남부에 있는 미주리라는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돈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미주리 주에서 가장 최신식 양복점을 차렸습니다. 지금 그 양복점의 모습입니다. 1947년 이 두 사람은 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비즈니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그대로 머물고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 물건을 떼서 지방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배달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업종을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헨리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떠나서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1947년 미국 정부에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개의 국가를 세우는 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미지근하다라는 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한테 어느 날 유대인 지도자 협회에서 간부가 찾아옵니다. 제이콥, 너 내하고 지금 어디 좀 가야 되겠어. 어디? 워싱턴 DC에 좀 같이 올라가. 왜? 우리 유대인의 민족적인 운명이 지금 너 어깨에 달려 있어. 글쎄, 내가 여기서 지방에서 이게 조그마한 비즈니스 할 뿐인데, 너 친구가 헨리 트루먼이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 이 분리 결의안에 찬성하도록 네가 좀 얘기해줘. 네라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밤에 워싱턴에 올라와서 헨리 트루먼을 찾아갑니다. 다 그래요. 문간에서 하는 얘기가, 야 제이콥, 나 너 여기 왜 왔는지 알아? 가, 돌아가. 와, 유대인들 진짜로, 야, 대단해. 끈질겨.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현재 그 얘기를 들었어. 너의 입장 충분히 하니까 그냥 돌아가. 헨리, 우리 친구지. 나 못 가. 네가 나를 강제로 끌어내면은 몰라도 그러지 않는 이상 나 못 가. 언제까지? 너가 우리의 민족적인 지도자, 너 우리의 민족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네가 만나서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한번 들어준다면은 그 약속만면 내가 가겠어. 그 오랜 친구가 얘기하니 그거 한번 들어주는 거? 오케이, 내 들어주마. 그 다음에 그 제이콥의 주선으로 헨리 트루먼을 만나는 사람이 하임 바이즈만. 하임 바이즈만은 유대인 민족적인 지도자로서 초대 이스라엘 대통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한 가지의 이렇게 로비를 하는데 한 가지 예에 불과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했고, 결국은 미국 정부에서 훈령이 다시 나갑니다. 찬성해라고. 그래서 미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을 하고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1948년) 드디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제일 위에 걸려있는 사진은 헤르젤이라는 유대인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한 지도자고, 그 밑에 지금 현재 낭독하는 사람이 초대 수상 벤구리온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전날 영국의 부임 통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 독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랍 국가로부터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1948년
제1차 중동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은 인구가 전부 합쳐서 60만. 어제 국가가 탄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60만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다 합쳐서 60만입니다. 당시에 주변에 지금 침공한 아랍 국가들의 인구는 억이 넘습니다. 남녀노소 합친 60만이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지면 끝입니다.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염원해왔던 꿈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서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싸우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했는 돈을 보내서 무기를 사서 보내게 됩니다. (60만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서도 그냥 승리를 하다 상당 부분의 땅을 수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차 발전의 과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역이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49년에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이민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사진에서처럼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와서는 이 텐트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엄청난 노력을 투입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방법,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던 시기가 1960년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막이니까 물이 필요하고 물을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오는 대규모 사업을 합니다. 전들어서 물을 끌어오고, 부족한 물은 사막 밑에서부터 수백 미터에서 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전국을 수로망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정수를 합니다. 정수를 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갈릴리에서, 이게 담수는 갈릴리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담수를 텔라비브에 이렇게 수도관으로 해서 연결해서 갑니다. 그래서 텔라비브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물로 먹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이 하수구로 흘러갑니다. 하수구로 흘러간 그 물을 큰 파이프를 통해서 네게브 사막으로 보냅니다. 한 150km, 200km 되는 네게브 사막으로 끌어갑니다. 끌어가서 그 물을 정수를 합니다. 한 번 정수한 물은 과수원으로 보내고, 두 번 정수한 물은 가정으로 보냅니다. 가정으로 보내서 샤워할 수 있는 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물을 또다시 모아서 또다시 정수를 합니다. 물을 해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리사이클하는, 이 정수를 하는 비율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81%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 물 혹은 산에서 나오는 이 물, 담수를 가지고 81%를 리사이클을 하는 겁니다. 2등 국가가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2등 국가가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81%로 1등이라면 유럽의 나라는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23%입니다. 81% 이스라엘 1등, 23% 유럽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나라는 담수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담수화 발전소를 이미 건설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이내면은 이스라엘은 물 걱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바닷물은 엄청 많습니다. 그 필요한 만큼 그거로 정수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참으로 천재들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의 두뇌가 유전인자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유대교의 바탕을 둔 가정교육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도박이 풍부한 이러한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기술 분야에 의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에서 볼 때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인 인구라는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그럼 0.2%가 노벨상을 평균적으로 받아갈 그 비율이라고 하면은 0.2%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0.2%의 10배가 2%고 100배가 20%입니다. 이스라엘은 노벨상 수상자의 23%, 즉 100배 이상의 비율로 노벨상을 타갑니다. 그 노벨상 중에서도 노벨 평화상을 제외한 과학 분야, 의학 분야 이것만 따져보니까 27%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경제학의 노벨상을 받는 사람은 43%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3% 수상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바로 이 독창적인 생각 그리고 상상력 이걸 기초한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기술이 이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그 전화기에 이래 보면은 전철에 타면 젊은 애들이 쫙 손가락으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전화기로 채팅하는 거, 그 기술 이스라엘 젊은 사람 3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요즘 이 많은 정보를 갖다가 이 한 군데 우리가 담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USB, 조그만한 USB 이스라엘에서 발명을 했습니다. 우리 신체에 그 안에 내시경 촬영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조그만한 마이신처럼 생긴 조그만한 그 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삼키면은 이것이 쫙 가서 사진이 그냥 다 찍혀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과학 기술의 바탕을 둔 경제 발전을 했고 그 결과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모세가 우리 민족을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땅으로, 왜 가나안 땅으로 하냐, 왜 카나다가 아니고 가나안이냐, 그리고 왜 바로 옆 나라들은 다 기름이 펑펑 쏘는데 왜 우리는 기름도 없는 이 나라, 이 땅에 왔느냐. 가스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인근 해안, 지중해 해변에서 가스가 발견돼서 가스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과 해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찰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제가 6년 동안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아주 바깥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까 말까 상당히 이 사람들은 고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조금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이렇게 발전했다. 지금 국민소득 1인당 소득이 3만 불입니다. 우리가 2만 불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름이 있어서 발전을 했나? 가스가 있어서 발전했느냐? 이 지금 현재 해양에서 발견된 가스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외부의 압력과 고통 속에서 살아 그걸 극복을 해서 1인당 소득 3만 불 시대로 갔다는 것은 너희들 가스 때문도 아니고 기름 때문도 아니다. 전부 정신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혹시나 이 기름이, 이 가스가 너희들의 그런 의지와 독창력과 상상력을 오히려 침체시킨다 한다면 너희들 이것이 행운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상 물론 경제발전, 과학기술발전, 정신력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이 예술적인 감각, 정신적인 이 사고의 수준 대단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보면은 이 각 그 지방자치단체, 시, 군별로 이렇게 해서 음악당도 짓고 체육시설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진짜 그야말로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동네라고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여기 종로구 인사동 정도면은 그건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겨우 인구 한 3만, 4만 이 정도 되는 단위마다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문화적인 소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아주 놀라운 것은 저녁마다 이 조만한 자기 동네 음악당에서 그 음악회가 있는데 가족들이 특히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께서 저녁 식사 후에 8시 또는 8시 반에 아주 편한 복장 차림으로 와서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이 문화의 수준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몸에 배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미술을 즐기고 하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던 데가 르시폰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제가 보기엔 전체 인구가 한 2, 3천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문화센터를 설치를 하고 많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77년 백인, 이 사람이 바로 독립운동을 하던 백인인데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아주 조그마한 영토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의 나라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합니다. 유대인의 나라,
유대인들이 대다수 국민으로 점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장기간 여기 와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교민들도 거기에 비자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기간이 끝나면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그걸 볼 때 또 외국에서 파견된 대사로서의 볼 때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1977년 백인이 수상이 됐습니다. 이 백인은 굉장히 강경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해서 기자들가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 것이냐? 자기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I will lead in a good Jewish way. 나는 우리 국민들을 리드해 나가겠다. 어떻게? 아주 훌륭한 주의시 방법으로, 유대인식의 방법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첫 번째 정책이 뭐가 났느냐 하면은 당시에 베트남이 망해서 난민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베트남 난민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 백인 수상이 한 말, 백인 수상의 정책 이걸 갖다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